양자 컴퓨터는 작동 방식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해요. 현재 우리 모두가 사용하고 있는 암호 체계가 있어요. 이 공개키 기반 암호 체계가 바로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는 거예요. 소인수 분해를 만약에 엄청나게 빠르게 할 수 있는 어떤 컴퓨터가 있다면 이 암호 체계가 큰 위험을 맞을 수 있는 거죠. 일단 먼저 누군가가 양자 컴퓨터를 만들었어도 로또 번호 예측은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컴퓨터, 예를 들어 CPU도 하나밖에 없고 그런 오래전 PC 같은 그런 컴퓨터를 생각해 보시면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는 컴퓨터는 한 번에 딱 하나의 계산밖에 하지 못해요. 슈퍼컴퓨터는 어떻게 작동하는 거냐면 CPU가 여럿 있는 컴퓨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 번 곱셈을 해야 하는 계산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볼게요. CPU가 딱 하나밖에 없는 컴퓨터는 100만 번 그 계산을 반복해야만 돼요. 근데 만약에 CPU가 100만 개가 들어있는 슈퍼컴퓨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모든 CPU가 딱 한 번씩만 계산하면 그 결과가 나오겠죠. 슈퍼컴퓨터는 고전 컴퓨터가 여럿 있을 뿐입니다. 근데 양자 컴퓨터는 달라요. 이 슈퍼컴퓨터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빨리 계산을 마칠 수 있을까가 그 슈퍼컴퓨터를 구성하고 있는 CPU의 개수에 반비례하는 아주 단순한 결과거든요. CPU가 100개면 시간이 100분의 1이고 10,000개면 10,000분의 1이 걸립니다.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작동 방식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해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를 이용하게 된다면 과거에 아무리 빠른 슈퍼컴퓨터로 10,000년이 걸렸던 그런 계산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모든 계산을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특정 종류의 계산의 경우에는 양자 컴퓨터를 이용하면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슈퍼컴퓨터는 그냥 n분의 1이 된다면 양자 컴퓨터는 그 함수 자체가 다른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전 컴퓨터들은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는 이진법을 이용해요. 0 또는 1이라는 두 숫자를 이용해서 모든 정보를 표현합니다. 0과 1이라는 숫자들의 긴 나열이 있으면 그걸 이용을 해서 컴퓨터가 데이터로 이용하기도 하고 명령으로도 활용하는 모든 일반 고전 컴퓨터는 그냥 10이라는 긴 숫자를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기계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 이진법이라는 이 방법이 생각해보면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고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다양한 일을 이진법만 이용하는 컴퓨터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이유이긴 해요. 이진법을 과거에도 여러 번 이용한 적이 있어요. 요즘 젊은 분들은 영어 사전 잘 안 찾으실 수도 있겠네요. 예전에 사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사전에서 어떤 단어를 찾을 때 먼저 책이거든요. 영어 사전. 절반을 열잖아요. 그럼 열 다음에 내가 찾는 단어가 왼쪽 절반에 있나 오른쪽 절반에 있나 판단해요. 그래서 전체가 절반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구나. 그럼 오른쪽 절반에 또 절반을 여는 거예요. 그 과정을 몇 번만 여러분이 반복하면 정확한 위치에서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단어를 찾죠. 이것도 이진법의 원리에 기반한 탐색 방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진법을 이용을 해서 모든 것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알파벳도 이진법으로 표현할 수 있고 컴퓨터가 수행해야 하는 명령도 이진법으로 표현하는 거죠. 양자 컴퓨터는 다릅니다. 양자 컴퓨터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논리의 단위를 물리학자들은 큐빗이라고 불러요. 앞에서 1, 0, 고전 컴퓨터가 작동하는 방식은 비트입니다.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퀀텀 빗, 줄여서 큐빗이라고 불러요. 이진법에 기초한 그 고전 컴퓨터는 0 또는 1, 그 두 값을 갖는데요. 두 값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죠. 0이면 1이 아니고 1이면 0이 아닙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의 원리에 따라서 작동하는 큐빗은 고전 컴퓨터의 비트와 달리 0 또는 1, 1 또는 0 둘 중에 하나의 값을 갖는 것이 아니고요.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는 두 가능성이 함께 존재하는 한 상태를 뜻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큐빗을 구현하는 것을 양자역학에서는 중첩이라고 말해요. 이 중첩을 이용을 해서 큐빗을 구현하고 이 하나의 큐빗이 아니라 여러 개의 큐빗이 한 덩어리로 얽혀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고요. 이 전체 상태에 양자 컴퓨터의 논리 연산을 수행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게 이 가능한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동시에 그 계산이 진행됩니다. 한편 고전 컴퓨터는 항상 한 단계 한 단계씩 차근차근 가야 돼요. 어떤 비유로 여러분이 떠올려 보실 수 있냐면 고전 컴퓨터는 그냥 한 발 한 발 앞으로 걸어가는 거고요. 양자 컴퓨터는 수많은 사람이 앞으로 걸어가는데 온갖 가능한 길을 한 번에 함께 걸어간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양자 컴퓨터가 빠르게 작동할 수 있는 원리가 구현되는 거죠.
양자 컴퓨터가 미래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처음 피력한 사람이 아주 유명한 물리학자인데요. 리처드 파인만이에요. 이분이 굉장히 통찰력 있는 제안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물리학자들의 눈에는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자연은 고전역학이 아니라 양자역학을 따라요. 그렇다면 양자역학을 따르는 컴퓨터를 구현하는 것만이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자연을 정확히 구현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파인만의 통찰이었던 거죠. 근데 파인만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양자 컴퓨터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할 수는 절대로 없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여러 큐빗을 생성하고 이 여러 큐빗들이 함께 얽혀 있어서 한 덩어리가 되는 상태를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걸 양자역학 분야에선 얽힌 상태라고 불러요. 여러 큐빗이 함께 한 덩어리로 얽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얽힌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 얽힌 상태를 잘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도 외부로부터 완벽하게 고립되어 있지 않다면 외부에서 어떤 입자가 와서 이걸 흐트러 놓을 수도 있고요. 빛이 지나가면서 흐트러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얽힌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지금까지도 이 양자 컴퓨터를 구현하는 그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요. 지금도 경쟁이 이쪽 분야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는 10개의 큐빗을 얽힌 상태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어. 우리 회사는 1000개를 넘었어. 라는 식으로 얽힌 상태를 유지하는 큐빗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가지고 여러 나라가 아직도 경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현재 양자 컴퓨터를 구현하는 방법으로 몇 가지가 제한되어 있어요. 현재까지는 많은 큐빗을 얽힌 상태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분야에서 현재 제가 알기로 가장 앞선 회사가 사용하는 방법은 초전도체를 이용하는 거예요. 초전도체가 거시적인 크기면서도 양자역학적인 현상을 보여줄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초전도체를 이용을 해서 양자 컴퓨터를 구현하게 되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초전도체가 구현되려면 굉장히 낮은 온도를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낮은 온도를 아무리 유지하더라도 얽혀있는 이 큐빗들의 얽힘 상태가 약간의 그 교란, 외부하고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도 급격히 얽히지 않은 상태로 붕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초전도체를 이용한 양자 컴퓨터가 현재 큰 대기업들이 이용하는 게 바로 이 방식인데요. 굉장히 크거든요. 그 커다란 이 장치의 대부분은 냉각 장치, 그리고 정보를 전달하는 케이블, 그런 거고요. 여러분이 찾아보신 사진에서 가장 아래에 요만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가 큐빗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 양자 컴퓨터를 구현하려면 이 큰 덩치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일단 낮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액체 헬륨이 끊임없이 공급돼야 되고요. 이런 기계적인 냉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커다란 덩어리의 대부분이 쓰이고요. 큐빗은 굉장히 작은 부분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용하는 방법이 이온 덫이라는 것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이온 덫을 이용하면 좋은 장점이 초전도를 이용한 양자 컴퓨터보다 그렇게 낮은 온도가 필요하진 않아요. 그런 면에서 분명히 장점이 있는데요. 이온 덫을 이용하는 것이 그 초전도체를 이용하는 것처럼 많은 큐빗을 얽힘 상태로 만드는 것은 아직은 좀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거 말고 또 빛을 이용하는 양자 컴퓨터도 있어요. 좀 흥미롭죠. 빛 광자 자체도 양자 역학을 따르는 입자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빛을 이용을 한 양자 컴퓨터도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빛을 이용하면 문제가 양자 컴퓨터가 여러 다양한 논리 연산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빛을 이용하면 논리 연산을 바꿀 때마다 빛이 뭐 반사되고 굴절되고 하는 장치를 계속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논리 소자를 이렇게 계속 바꿔나가는 과정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현재 거의 상용화 수준까지 접근해 있는 것은 이 초전도체를 이용한 양자 컴퓨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주로 3가지 시도가 양자 컴퓨터를 구현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경쟁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중에 아마도 하나의 기술이 택해지고 결국 시장에서 성공하게 되면 양자 컴퓨터가 우리 곁에 다가오게 될 그런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파인만이 예상했던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실제로도 양자역학을 따르는 자연을 우리가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죠.
양자 컴퓨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가 빠른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양자 컴퓨터가 실용화되면 이 계산은 진짜 빠르게 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알려져 있는 몇 가지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쇼어 알고리즘이라고 불리는데요. 그게 바로 소인수 분해를 빠르게 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 알고리즘입니다. 아니, 왜 소인수 분해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도 공인인증서 같은 걸로 인증을 통해 금융거래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현재 우리 모두가 사용하고 있는 암호 체계가 있어요. 이 암호 체계를 공개키 기반 RSA 암호 체계라고 부릅니다. 이 공개키 기반 암호 체계가 바로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왜 소인수 분해를 이용한 암호가 가능하냐 하면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두 숫자를 곱하는 거 쉽잖아요. 근데 이런 곱셈은 컴퓨터로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큰 숫자로 시작해서 그 숫자가 어떤 수와 어떤 수의 곱셈으로 표시되는지를 찾아라. 그럼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공개키 기반 암호 체계가 바로 이걸 이용해요. 곱셈은 쉽지만 큰 수를 두 수의 곱으로 나누는 건 어렵다. 언뜻 생각하면 비슷한 난이도일 것 같은데 한번 해보세요.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이걸 이용을 해서 공개키에서는 암호를 이용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 먼저 두 개의 큰 소수를 생성해요. 그리고 이걸 곱해요. 그럼 굉장히 큰 숫자가 되잖아요. 이 큰 숫자를 공개키로 활용해서 그 정보의 수신자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중간에 누가 이 공개키를 보잖아요. 그래도 절대로 이게 어떤 두 숫자의 곱으로 이 숫자가 표현되는지를 알아내는 건 정말 어려운 거죠. 공개키를 보낸 다음에는 개인키, 비밀키라고 할 수 있는 처음에 생성한 그 두 숫자 중에 하나, 그 소수를 이용을 해서 암호화를 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용하고 있는 이 소인수 분해의 어려움에 기반한 이 공개키 암호 체계는 소인수 분해를 만약에 엄청나게 빠르게 할 수 있는 어떤 컴퓨터가 있다면 이 암호 체계가 큰 위험을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양자 컴퓨터가 정말로 실용화된다면 이 소인수 분해를 엄청나게 빠르게 금방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암호 체계에 큰 위험이 닥칠 수도 있는 거죠. 다들 걱정을 이미 시작하실 것 같은데요. 솔직히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이 암호 체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미 양자 컴퓨터가 실용화된 다음엔 어떻게 암호 체계를 바꿔야 할지에 대한 연구도 지금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양자 컴퓨터가 실용화되면 우리가 사용하는 암호 체계는 바뀔 겁니다. 하지만 지금도 인증서 제출하고 할 때 내가 지금 소인수 분해를 이용한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건 이미 내부에서 자동으로 적용되고 있는 알고리즘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도래하게 되면 당연히 양자 컴퓨터로도 풀 수 없는 그런 암호 체계를 우리가 이용하게 될 거고요. 이미 제가 알기로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양자 컴퓨터, 양자 정보 통신이 우리 곁을 찾아오게 되면 거꾸로 또 안전한 정보 전달이 또 가능하게 돼요. 양자 역학을 따르고 있는 입자들이 갖고 있는 놀라운 특성이 누가 이걸 측정하면 측정 자체에 의해서 이 대상의 양자 상태 자체가 변해버립니다. 어떤 뜻이냐면 양자 역학을 따라서 우리가 정보를 전달하게 될 때 누군가 그 정보 전달 중간 단계에 개입해서 관찰을 해요. 그러면 변해요. 그래서 이 수신하는 쪽에서 이거 이상한데? 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양자 정보 통신이 실용화가 되게 되면 더 안전한 정보 전달도 가능하게 돼서 양자 컴퓨터, 양자 정보 전달 같은 것이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양자 컴퓨터가 구현되면 우리가 지금 이용하는 인증체계, 암호체계는 바뀔 것이 분명하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곁에 가깝게 다가오면 더 안전한 통신, 해킹이 불가능한 통신 같은 것들이 오히려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먼저 누군가가 양자 컴퓨터를 만들었어도 로또 번호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로또 번호는 무작위적으로 생성된다라는 것을 통계학적인 검정 방법으로 살펴볼 수 있거든요. 통계학의 방법을 적용해 보면 로또 번호는 규칙이 전혀 없어서 양자 컴퓨터든 양자 컴퓨터 할아버지든 절대로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비트코인 부분은 조금 흥미로운 질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비트코인도 이미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진 미래에도 위험이 없는 체계로 바뀌고 있고 큰 위험은 없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정보를 분산합니다.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양자 컴퓨터라고 하더라도 그 체인에 놓여 있는 모든 그 패킷들을 모두 다 수정하지 않는 한 기존의 거래를 바꾸는 가능성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크게 그렇게 위협이 될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게 제 솔직한 생각입니다. 양자 컴퓨터를 예를 들어 제가 만들었다고 치고 비밀로 하는 거죠. 그럼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지금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현재는 여전히 공개키 기반 암호 체계를 쓰고 있으니까 암호 체계를 제가 해킹해서 누군가의 비밀을 엿듣거나 아니면 금융거래에 개입하거나 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긴 해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미 뭔가 이상한데? 라는 것이 알려져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게 솔직히 양자 컴퓨터를 만든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개인 연구자가 차고에서 성공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차고에서 간단한 시설로 양자 컴퓨터를 구현해서 유지하고 하는 것이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하고 있진 않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위협이 조금이라도 탐지가 된다면 아마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양자 컴퓨터가 도입되었어도 여전히 강건하게 유지가 될 그런 암호 체계가 급격히 그쪽으로 바뀌게 될 거라서 그렇게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진행하는 계산이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범용에 적용 가능성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여러 다양한 가능성을 동시에 추적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유럽 여행 계획을 짜요. 어떤 순서로 계획을 짤까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그 가능한 경우의 숫자가 여러분이 도시를 10개를 방문한다. 그래도 가능한 경우의 숫자가 10 팩토리얼이 돼서 제가 알기로 300만 가지수가 넘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도시가 20개가 된다? 그러면 계산기 눌러보세요. 결과가 안 나옵니다. 계산기로. 이 숫자가 너무나도 커서 아마 몇 경 엄청난 숫자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양자 컴퓨터를 이용한다면 10개 도시 10개의 큐빗으로 어느 정도 가능하고 20개 도시 20개의 큐빗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산에 걸리는 그런 어려움이 도시의 숫자가 늘어나봤자 크게 변하지 않아서 거의 비례하는 방식으로 늘어나요. 그런데 고전 컴퓨터로 가능한 모든 가능성을 추적하려면 팩토리얼로 늘어나서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는 거죠. 이런 이유로 가능한 여러 가능성들을 생성하고 그 중에 가장 좋은 해결책이 무언가를 찾는 이런 걸 최적화 문제라고 하는데요. 넓은 범위의 최적화 문제를 양자 컴퓨터가 구현되면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돼요. 예를 들어 복잡한 도시에서 가장 최적의 경로를 찾고 싶다. 그러면 양자 컴퓨터는 이 길 가보고 그 다음 길 가보고 하면서 순차적으로 길을 검색하는 게 아닙니다.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모든 가능한 경로를 동시에 탐색해요. 그 다음엔 최종적으로 가장 좋은 길이 어떤 길이다? 얼마든지 빠르게 결과를 얻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신약을 개발한다. 가능한 가지수가 진짜 많거든요. 그 모든 가능성을 동시에 추적하면서 결과를 빠르게 얻을 수 있는데 양자 컴퓨터가 이용될 수도 있죠. 양자 컴퓨터가 구현되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될 분야가 바로 이런 최적화가 중요한 그런 연구 분야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응용이 될 수 있는 예는 진짜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 고속도로를 새로 건설하고 싶어요. 과연 어디와 어디를 잇는 고속도로를 설치하는 게 가장 최적일까? 사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가능한 가지수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인 거죠. 이런 문제 양자 컴퓨터가 얼마든지 도움 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최적화 문제에 양자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어서 우리 인류가 맞게 될 다음의 산업혁명 같은 느낌이 저도 들기도 하는데요. 이런 이유로 많은 과학자, 공학자 이런 분들이 양자 컴퓨터가 빨리 우리 곁에 찾아오기를 고대하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있죠. 특히 무기 개발 같은 것도 결국은 최적화의 문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최적화 문제에 양자 컴퓨터가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워낙 크다 보니까 무기 개발 같은 면에서도 당연히 양자 컴퓨터가 이용될 수 있죠. 전쟁 상황에서 어떤 도시를 어떤 순서로 어떤 규모로 폭격하는 것이 적에게 가장 큰 피해를 미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고전 컴퓨터로 접근하기는 쉽진 않거든요. 모든 가능성을 탐지하는 것이 사실 쉽진 않으니까요. 모든 과학기술이 그렇듯이 긍정적인 부분에서 이용될 수 있는 면,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용될 수 있는 면, 어두운 면, 밝은 면이 사실 양자 컴퓨터도 다 같이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양자역학의 기본 원리 같은 것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것이 이 양자 컴퓨터라는 어떤 새로운 기술이 지금 막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라는 것만으로라도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를 좀 상상해보는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양자 컴퓨터가 우리나라가 조금은 뒤늦었어요. 그래서 조금 지금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쉽긴 한데요. 혹시라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 중에 양자 컴퓨터 그리고 양자 역학, 양자 정보 전달 같은 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작하셔도 우리나라 내부에선 그렇게 늦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고등학생이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물리학과에 진학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